미국이 사실 세계 산업의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니까 그걸 네. 뭐라고 하죠? 그럼 미국을 통해서 미리 전반을 본다. 정 기사님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정 기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래를 보는데 아주 좋은 코너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 기사님 오늘도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일정부터 살피고 본게임 들어가시죠. 네,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매크로 이슈, 매크로 지표 발표도 많지는 않고, 기업단에서의 이제 투자자 컨퍼런스 등이 있긴 한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느낌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하고 많죠? ISM 제조업 네. PMI도 나오고 이제 고용 지표도 나오고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폭풍 전야? 약간 그런 느낌. 폭풍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IPO도 이번 주에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한 주가 아닌가 두루두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 점검 할까요? 자, 그러면 이슈 점검으로 바로 나가도록 하죠. 새로운 윈도우 11? 야, 이것도 뭔가요? 네, 마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윈도우 11, 그러니까 윈도우 최신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 꽤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떠한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저처럼 컴맹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저는 윈도우 10이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윈도우 10이 이게 막 띄엄띄엄 나오나? 윈도우 7 다음에 11 나오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마 지금도 윈도우 95 쓰시는 거? 저는 운영체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운영체제 뭔지 잘 모르는데 저게 어떤 이렇게 설명을 잘 들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윈도우 11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간다기보다 그냥 산업의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좀 투자 관점에서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과 사실 이 IPO 이야기가 사실 메인 테마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 한 달간 사실 저희 회사가 봤을 때 IPO가 제일 핫하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요즘 제일 핫한 테마가 뭐냐 그러면은 단연 IPO입니다. 약간 우리랑 좀 이게 순서가 달라진 거. 작년에 미국이 스펙이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IPO에 따상 얘기했었고 지금 우리 올 초에 스펙이 난리가 났는데 여긴 또 이제 IPO가 좀 근데 사실 큰 IPO가 사실 작년에 많이 몰려 있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 IPO 시장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익률 측면, 그러니까 리턴 측면에서는 5월, 6월 IPO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번 주에도 IPO 기업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 좀 기준 잡아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두 가지 큰 주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거 이렇게 엮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일부에서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이 인프라 투자가 생각보다 우리 정 이사님이 예측한 것보다 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교수님이 돌려보면 바로 나오는데 조커가 있다고. 그래서 부채한도 엮어가지고. 한번 까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법안이 발의된 건 아니고 지난주에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양당의 이제 주요 핵심 의원들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여서 합의를 본 거긴 합니다. 1.2조 달러인가요? 받고 시장의 이제 첫 번째 반응은 뭐야 이거 신재생 에너지 투자 많이 한다며 5G 투자 많이 한다며 이거 다 어디 갔어?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바이든이 이거 인프라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대로 묶어서 양당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따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태양광, 수소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야후뉴스 2월 29일이니까 오늘이겠네요. 야후 뉴스에 조 바이든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올린 거예요? 직접 올린 것 같습니다. 저분 트위터 그 전분은 트위터에 직접 올리시더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요 멘트들이라든지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뭐냐면요. 지금 뭐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좀 빠진 것 같지만 리콘실레이션 빌을 통해서 여기 뒤쪽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여기 있네요. 더 라지스트 인베스트먼트 인 클린 에너지 아메리칸 히스토리 가장 큰 인프라 법안을 따로 준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좀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거의 3조 달러 대 규모가 되는 그 인프라 투자 법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다 따로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조커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뒤에 좀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표면적으로 인프라 법안이 좀 규모가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엄청나게 세게 반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뭐 의지는 꺾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인프라 저는 사실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재정 정책의 영향 그런 부분보다 바이든 대통령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지 많이 꺾인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아니다.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행정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릴 정도면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전기차 등등이 굉장히 주가가 아주 강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근데 강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시티 증권에서 아마 시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그 미국의 태양광 투자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격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 왜냐? 중국에서 패널? 뭐 패널이라든지 뭐 폴리실리콘을 조달받지 못하면은 공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에서 나오는 태양광 부품들은 안 받겠다. 다 배납 금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다들 좀 헷갈려 했었는데 어제 시티증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신장 지역을 제외하고 내몽고와 시추안 지역에서 조달을 받아도 충분히 미국 수요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럼 뭐야? 라는 의견을 어제 시티증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시티입니다. 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 없네. 정부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실제 서플라이 체인상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태양광 사야지, 신재생 사야지, 이렇게 돼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가 달렸구나. 좀 달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라는 게 이게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우리는 신장 거 안 샀어. 여기서 이제 그거를 표를 얻는 거고 신장에서 안 사고 스촨에서 옆에서 뭐 중국 어디서. 아이고 참. 근데 뭐 그거를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애널리스트분들이 다 모델링이 다 돼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제로 우리나라 관련주나 관련 제품들 뭐 이런 거 기대해 보기는 어렵나요? OCI가 그래서 엄청 올랐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도 좀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한다라는 선언을 바이든 행정부가 하기도 했고 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싸게 잘 조달할 수 있으면은 조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어제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섹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이오테크. 제가 이거는 구글을 보면서 제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제 인텔라라고 하는 인텔리아죠. 인텔리아라고 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지난 5일간 64%인데 어제 50%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의미 있게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50%가 올랐고 이 인텔리아와 함께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퍼 에디타스 빔
뭐 등등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빼서 그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몸에 이제 결과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서 네. 유전자병을 치료하는 예. 그런 컨셉인데 요 인텔리아의 이 유전자 치료제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세포를 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맥 주사를 통해서 바로 몸 안에서 유전자를 바꾸는 그런 요법을 인비보라고 하는 요법이거든요. 네, 기존에는 익스비보라고 하는 그 예. 요법인데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산업에서 이쪽 진 산업에서는 굉장히 차세대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이게 되면은 굉장히 뭐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뭐 질병 적응도 확대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되네라고 하는 그런 임상 결과를 인텔리아가 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바이오테크가 꽤 달렸고 제가 굳이 이 회사 뭐 어제 주가 50%로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냐라고 물으시면은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산업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네. 맞아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때 네. 뭔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인 스탠스가 좀 잘 승인을 내주거나 좀 우호적이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 네.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때 자넷 우드콕이라 해서 좀 임시로 FDA에 지금 수장하고 계신 분 이야기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도 뭔가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 속에서 기술 혁신이 뭐 인텔리아라든지 그리고 mRNA 네. 백신에도 나왔고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까지도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좀 혁신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뭐 1, 2월 뭐 3월 해가지고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제표 바이오테크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주가 회복 속도가 꽤나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 바이오테크나 발음이 안 되네.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석 이사가 하반기에는 바이오라고 합니다. 미국은. 네, 저는 좀 기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되게 FDA 그 이야기 하시면서 네. 역시 사실 이런 깊은 얘기는 누구한테도 못 듣거든요. 우리 정의석 이사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조코가 미안했어요? 아시라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교수님이 그랬어. 친절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근데 오늘 이슈가 빠진 게 너무 많네. 어저께 페이스북도 급등했었고 엔비디아도 페이스북은 오늘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준비를 지금 열심히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엔비디아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유아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셔도 됩니다.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중국이 오케이 하는 거 지금 어저께 암홀딩스의 거래선들이 합병을 찬성합니다. 여기 찬성 안 할 리가 없지 미국 기업들인데다. 네. 근데 갑자기 칭찬 기조에서 갑자기 공격 기조가 갑자기 놀랐는데 뭐 어제 뭐 미디어텍이랑 브로드컴이랑 마벨이었는데 일단 영국 쪽에서 일단 지역적으로는 영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암홀딩스 인수를 오케이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영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뭐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일단 어제 찬성한다라고 했던 세 기업은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암을 가져가도 큰 영향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은 아닌데 이제 그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이 지금 아직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 교수님한테 아까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케이 할까 안 할까? 사실 이거는 근데 사실 쉽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5% 올랐는데 앞으로 올리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어떤 대표적인 보고서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암홀딩스 인수 확률이 10%였는데 30%로 올라갔다. 요즘 50% 안 되잖아요. 30%나 그래도 그래서 뭐 방향성은 좀 좋아지는 거 있긴 하지만 이걸 또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쉽진 같습니다. 않아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반독점은 어떻게 끝난 거예요? 페이스북은 FTC에서 지금 뭐 리나칸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내정되신 분 이전에 이제 FTC에서 반독점과 관련된 뭐 예전에 M&A라든지 공정거래를 좀 위반하는 그런 기업 행위들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각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그런 뭐 내용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페이스북이 어제 한 4% 정도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예상이 됐던 부분 이게 뭐 크게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지는 않은데 앞으로가 좀 문제겠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페이스북 어제 이야기가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좀 넘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장 끝나고는 미국 정부가 알파벳의 구글의 광고 사업에 대한 조사를 빡세게 할 거다라는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규제 이슈는 계속 퐁당퐁당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금융권에서는 뭐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낙관적으로. 근데 워낙 규제 이슈 이외 저는 사실 규제 이슈가 은근히 그로스 측면에서는 뭐 아주 상당 부분 발목을 잡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 확장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그런 이외에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좋은 투자 포인트라든지 성장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구분해가면서 좀 믹스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네. 툭툭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끼어들어서.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하시죠. 그다음에 저 화면에서 있는 저 말이 전 계속 궁금했습니다. 오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부터는요, 그 윈도우에서 윈도우 PC에서 안드로이드 앱이 돌아갑니다. 오호.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지금 뭐 탭이라고 쓰는 거랑 노트북의 개념이 모호해질 수도 있겠네요. 모호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서피스를 좀 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애매했던 근데 뭐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는 잘 안 들어가고 이게 애매했던 서피스를 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요. 개발자 입장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애플 어플리케이션 만들면은 예전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딱 그게 나의 시장이다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윈도우 PC도 나의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아까 말씀하신 서피스 말고 그냥 우리 PC에 윈도우 MS를 깔아도 되는 거겠죠? 네, 서피스를 빼고 그냥 전체 윈도우 11이 깔려 있으면은 안드로이드 앱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오픈 플랫폼인 거죠.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의외로 좀 구미가 당길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이제 내 플랫폼에서 앱을 얹어주면은 거기서 돈을 벌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앱이 윈도우 PC에서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그 앱 시장이 크잖아요. 거기서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윈도우 입장에서는 이제 윈도우 플랫폼이랑 안드로이드는 이게 분리가 물론 에뮤를 돌리면 됐긴 했지만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별개로 봤었는데 이제 이쪽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원래 이제 안드로이드만 쓰는 운영체계에선 앱을 개발하는 사람이 안드로이드에 그 앱을 올려놓고 뭔가 그게 팔리거나 그러면 수익 쉐어를 안드로이드하고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안드로이드하고만 했었죠. 구글이라고만 그러면 했었죠. 이제 이 MS랑 안드로이드랑 앱 개발자 셋이 나누는 거예요? 아니 MS랑 나눕니다. 그럼 안드로이드는 빠지고? 뭐 안드로이드는 뭐 오픈 소스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이 구글 위에 올라가면은 구글 앱스토어 이런 데 올라가면 구글이랑 나누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위에 올라가면은 나누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앱스토어랑 지금 헷갈렸어요. 그 앱스토어 개념입니다. 결국 여기 올라가면 앱스토어에서 또 돈 쪽에 가지는 개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내 안드로이드 앱이 구동이 가능해지는 거고 뭐 일단 아마존 앱스토어를 경유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 위에서 돌린다.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당신의 PC에서
쓰세요라고 이제 그렇네. 문구를 열어놨죠. 그래서 아마존과도 MS가 어느 정도 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윈도우의 접근성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사용자 개발자 모두 윈도우에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진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앱이 윈도우 PC 위에 올라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돈벌이가 되는 거고, 그 돈을 쪼개 가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밌는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에 제3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따르게 뭐 웹 기반으로 결제를 하든 제3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안 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앱스토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앱을 구매를 하면은 100원짜리 앱을 30을 무조건 그들의 결제 시스템을 쓰게 되고 100 중에 30을 무조건 구글과 애플에게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태의 구조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에서 이 앱을 팔더라도 우리가 제공해주는 결제 시스템 쓰기 싫고 다른 결제 시스템을 돌려서 쓰면은 우리가 안 떼갈게 돈을 안 가져갈게라고 한 겁니다. 근데 다만 게임은 제외. 게임은 우리는 좀 떼갈게라고 한 거예요. 게임을 키우려고 다른 걸 좀 개방한 그런 느낌.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게임은 이건 놓치기 싫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아니 뭐 사실 앱에 돈 쓰는 게 뭐가 있어요? 게임 말고 앱에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안 쓰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게임 말고는 한글 하나 샀구나. 아래 한글. 뭐 미디어 뭐 컨텐츠 그런 것도 좀 있긴 해서, 하지만 결국은 뭐 사는 것과 뭐 과금도 다 그들의 결제 시스템 때문에 거기서 떼가잖아요. 뭐 애플이나 구글이.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선택적으로 그거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MS가 제공해주는 결제 시스템을 쓰면은 15%만 떼갈게. 게임은 12%. 이게 구글과 애플이 30% 떼가는 거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크네요. 네, 우리 많이 안 떼갈 거야. 그러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야, 우리 돈 벌고 싶으면은 윈도우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후발주자니까 저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도 없는 건데 사실 뭐 윈도우는 PC 플랫폼 영역에서의 뭐 압도적인 지배자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굳이 모바일에 시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모바일 플랫폼 시도를 했었잖아요. 윈도우도 모바일 플랫폼에서 그때는 직접 경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구글과 애플과 똑같은 형태로 경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오픈 플랫폼에서 생태계를 우리가 뭐 PC든 모바일이든 전체적으로 다 먹어서 좀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약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고 수수료율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흥미로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에는 기본적으로 엑스박스 앱이 기본 탑재가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딱 탑재가 되는 거예요. 인앱으로 탑재가 되고요. 이 엑스박스 앱에서는 뭐 클라우드 게임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로 가서, 사실 우리는 이제 윈도우 11 OS만 깔고 있으면은 기술적으로는 그 누구도 클라우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은 좀 내야 됩니다. 17,000원인가요? 16,000원인가요? 돈을 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뭐 클라우드 게임의 접근성을 엄청나게 땡긴 거고, 뭐 그리고 뭐 이외에 이런 좀 그래픽적인 측면에서의 업그레이드, 윈도우 11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추가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좀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 뭐 이런 윈도우 11과 함께 아예 전 세계 22개국에 윈도우 10 PC 포함해서 뭐 iOS 기기까지도 엑스클라우드 게임을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겠다. 뭐 구글이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든 애플이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든 윈도우 위에든 뭐 콘솔이든 뭐든 엑스클라우드 클라우드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발표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게임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 기업 관련해서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산업 측면에서도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시장 포함해서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9,000원 썼어요. 마인크래프트 다운받으면서 제가 9,000원 썼습니다. 좋은 아빠. 네. 최고. 일조했습니다. 예? 네. 왜 저한테 전혀 관계자도 아닌데.
저는 돈 주고 앱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1도 없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혹시 윈도우 11이라고 하는 뭐 11 저거 까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고요. 거기 뭐 사양이 있는데 있긴 있군요. 그게 궁금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게 좀 빡세졌고 특히 이번에는 TPM이라고 해서요. 보안 모듈, 그러니까 약간 칩 형태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 인베디드 돼 있는 형태이기도 한데 보안 모듈을 좀 TPM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본 요구 사항으로 요구해서 뭔가 되게 하드웨어적인 제약 요건이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했는데 최신에 출시된 컴퓨터랑 뭐 제 기준으로 한 1, 2년 전에 썼던 컴퓨터, 뭐 제가 예전에 샀던 거 생각해 보면은 못 갈 정도의 컴퓨터는 그렇게 아주 다 커버되는구나. 근데 다음에 이제 기업 단으로 넘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죠. 예. 저같이 그냥 컨슈머는 사실 뭐 최신 컴퓨터 쓰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업 PC를 이제 윈도우 11로 교체하는 작업에 됐을 때는 그 각 기업의 인프라 환경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야기는 이 정도 했고 이게 사실 오늘 본 게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5월과 6월에 IPO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국 투자분들 잘 모르시는 게 지금 미국의 IPO는 중소형 주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게 사실 미국 IPO 투자할 때는 사실 전 중소형주 하라고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은 지금 뭐 큰 기업들이 그렇죠. 상장하면 뭐 그렇죠. 따상 뭐 이런데 좀 반대인가 봐요. 그래서 5월 초부터 상장한 기업들 몇 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희 대표님이 지난달에 5월 초에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상장 5월 중순에 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그냥 꾸준히 그냥 더블로 그냥 향해 나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V라고 하는 더블 베러파이라고 하는 에드테크 기업 역시도 좀 주저하다가 이건 사실 많이 오른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덕시미티라고 하는 기업이 며칠 전에 상장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높아 보이잖아요. 공모가가 이 회사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공모가 대비해서는 120%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며칠 안 됐잖아요. 이거 안 됐고 이것도 대표님이 추천. 네? 대표님 바바리안 리서치 대표님이 추천.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상장했고 컨플런트라고 하는 기업도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냥 뭐 바로 20%. 그렇네. 6M.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니까 얼마 전까지는 뭐 밈 주식에 막 들어갔다가 지금 뭐 비트코인 뭐 그런 수급의 쏠림도 분명히 있고 스프링클 이런 기업도 지난주에 상장했는데 보시면은 오르자마자 슉 가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크리컷 크리컷이라고 하는 기업도 한 3월 말인데 이거는 뭐 2배 뭐 페이먼터스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해놨는데 뭐 노비포 뭐 페이먼터스 페이 뭐 티커가 페이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 수익률이 상장 이후로 뭐 40 기본 낮은 게 40% 80 그냥 좀 뭐지 막 하는 애들은 다 100%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막 몇십조 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한 많아도 한 10조대 그리고 적으면 한 2에서 한 10조 사이에 있는 중소형 주 기업들인데 이런 미국 중소형 IPO 주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도 보시면은 뭐 오늘 뭐 화요일이죠. 오늘 이 기업 상장하고 수요일 이거 저 자료실 가시면은 뭐 어떤 올라온 정리돼 있고 목요일 다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 디디 추싱 디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티넬1 아주 라지 캡은 아닌데 뭐 제가 클라우드 보안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라고 기업들 많이 드렸잖아요. 그 클라우드 보안 내에서 또 하나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트라이커의 피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강자입니다.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
뭔가 눈에 팍 띄는 뉴스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엄청 많이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뭐예요? 네, 제외는 아니고 이런 기업들만 보지 말고 의외로 다른 중소형주도 잘 나간다. 중소형주 소외받은 중소형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사실 오늘의 제 포인트입니다. 네. 정 이사님 항상 반전이 있어요. 예. 반전 매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크리스피 도넛도 이번 주에 상장합니다. 네,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이번 주에 상장합니다. 예, 이건 재미로 말씀드리죠. 맛있죠. 예.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 IPO 종목 선정, 그러니까 너무 핫한 거는 소문난 잔치는 사실 먹을 게 그렇게 먹을 게 많지는 없을 수가 않다라고 있어요. 네. 보고 있고 오히려 뭔가 잘 모르는데 뭐 잘 모른다기보다는 약간 소외를 받았는데 밸류에이션도 되게 매력적이고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저희는 대강적으로 그냥 중소형주 IPO를 좀 보고 있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예상 시가총액 상장했을 때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뭐 2빌리언에서 10억 빌리언, 10빌리언 정도 수준의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그런 IPO 기업들, 신규 상장 기업들에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이것도 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언더리서치, 저희 대표님도 계속적으로 강조했더니 언더리서치 돼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게 미국의 애널리스트도 잘 몰라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재가치를 받고 안 올라오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에 종종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느낌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30% 막 이상씩 경상적으로 나오는 회사인데 뭐 미국은 PSR로 많이 쓰죠. PR보다는 요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씩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인데 PSR 기준으로 10배 정도 언저리에서 상장이 되네? 라고 하면은 요즘 미국 시장 분위기에서는 괜찮은 가격으로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좀 기준에 좀 부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째려보실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날 새벽에 약간 좀 밤을 새시더라도 미리 좀 저녁에 좀 미국은 사실 상장이 언제 되는지 몰라요. 그날. 그래요? 네, 언제 될지 몰라요. 그 마지막까지 비딩을 막 하거든요. 공모가에서 시초가를 정하는 비딩을 하는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 보통 그건 처음 알았네. 한국 시간으로 한 빠르면은 새벽 1시? 1시 뭐. 우리처럼 이제 장 시작한 시간에 시초가 막 동시호가 해가지고 막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게 공모가는 정해지는데 네. 일단 시초가를까지 가는데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미국은 또 IPO 계획을 하루 전에 막 물르기도 해요. 일정 바꾸고. 특이하다. 자본주의의 끝 같은 느낌이죠. 끝까지 딜 안 되면은 딜링 이렇게 서로 딜 크로즈가 안 되고 뜻 안 맞으면은 그런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개인에게 또 오픈하기 어렵구만. 이제 이해가 좀 더 되네요. 어쩐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IPO를 당일에 투자하시려면은 좀 밤을 새실 각오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돈이 된다고 하면 뭐 반이라고 쓰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해야죠. 좀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려도 민망한데 이거 밤새시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런 종목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인 거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거는 사실 이 기업을 저희가 사실 요번에 IPO 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되게 깊게 보진 못한다는 점. 네. 단순히 그냥 올라온 예상 시가총액과 PSR 밸류에이션 정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공모가가 정해졌네. 정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막으로 추천이 아니다라는 자막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밸류에이션과 일단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부분 이번 주에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인탭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티커는 인타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로펌이라든지 회계 사무소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인베스터 뱅크 그러니까 투자은행 등이 자신들의
딜을 뭐 따오는 것부터 해서 딜을 처리하고 직원들 업무 배분을 하고 하는 뭐 ERP, 뭐 CRM 등등의 많은 기업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쓰는 거. 네. 그런 기업 향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들에게 좀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향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네. 기업향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이러한 좀 전문적인 회사들의 좀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기업. 여기서는 저희가 이거 미국에 올라온 설명을 직번역한 건데 비교적 영세한 전문 기업이라고 했지만 큰 기업들도 많이 이 회사의 고객으로 있습니다. 예, 대형 로펌들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개요는 이렇고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한 2조 초반 정도로 올라와요. 근데 지금 이 LTM이라는 게 지난 12개월 동안에 이제 매출액을 합산해 본 건데 매출액이 한 2억 달러 정도 수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PSR,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연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계산되는 PSR로 계산해 보면은 트레일링,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지난 매출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PSR이 한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일단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저희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투자분들이 과거 매출이나 과거 이익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보통 미래 이익이나 미래 매출로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포워드 PR, 포워드 PSR 이런 거 하는데 만약에 포워드로 하면은 이 회사가 매출은 적어도 한 30% 이상은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런 기업들 지금 막 10배 중반 막 받고 이런 게 사실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 측면에서는 일단 공모가 기준으로 물론 시초가는 좀 튀겠지만 튈 수도 있지만 일단 공모가 기준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올라온 기업이 인테앱이라고 하는 회사다라는 소개였고요. 그리고 인테그랄 에드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는요. 에드테크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가 뭐 하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뭐 PC든 뭐 TV든 이런 스마트폰이든 수많은 광고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수많은 IT 기기에서. 근데 이 광고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워킹하고 있는지를 광고주들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겠죠. 네. 이게 뭐 저런 심정입니다. 왜냐면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달에 몇 억씩 쓰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프로드 프리라고 해서 이게 장난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매체가 클릭을 막 매크로 돌려서 클릭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광고 그 스페이스 슬롯에 그런 것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인터넷상에 광고를 했을 때 그런 좀 부정행위가 있는지 혹은 내 광고를 실제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등등에 대한 그런 검증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더블 베러파이라고 하는 티커로는 DV라고 하는 기업이 이 회사의 경쟁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시가총액이 한 2.5억 달러, 이게 2.5빌리언 정도 수준이죠. 25억 달러 수준이고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난 12개월 매출액이 한 2.5억이니까 이것도 사실 과거치로 놓고 봤을 땐 PSR이 한 10배가 안 되고 이 회사가 에드테크 산업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광고 산업도 살아났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올해 밸류에이션은 PSR 기준으로는 10배 이하로도 떨어진 수준에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인테그랄 에드사이언스의 공모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기업 소개와 밸류에이션 수준 정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기업을 근데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딱 공모가 수준에 딱 올라왔다 하면은 솔직히 좀 일단 좀 사놓고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왜냐면 사야 관심이 있지. 네, 맞습니다. 안 사고 전에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한 2달 지나면 2배 올라가 있고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2달 전에 해보면 그때 정의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시가가 딱 약간 애매하게 형성이 됐을 때는 내가 이 기업을 좀 알고 있는 상태와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가 좀 다를 겁니다. 예, 좀 알고 있는 상태라고 그 상황에서 제가 좀 이 기업을 좋게 보고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을 좀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회사는 또 세 번째 기업을 리갈줌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나 창립한 지. 그리고 2012년도에 한번 상장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2012년도 지금부터 한 9년 전에. 근데 철회를 했는데 뭐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예상 시가총액이 과거 매출 연간 매출 대비해서 뭐 한 10배 정도. 뭐 올해 좀 성장을, 이 회사도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성장률이 좀 떨어졌으니까 올해 더 성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PSR로 한 10배 이하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공모가 기준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일단 매력적인 그런 부분인 거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법률 법률 상담해 주는 앱 있잖아요. 네. 그거 하는 회사라고 보셔도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리갈 다양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이런 플랫폼 위에서 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회사는 그런 법률 어드바이저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었던 회사는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는 뭐 회사 설립이라든지 뭐 트레이드마크 로고 같은 거 등록이라든지, 그런 법률적으로 회사를 하면 법률적으로 서류 처리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모바일로 처리하게끔 만들어줬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설립되는 법인의 5%가 이 회사를 통해서 회사 설립 서류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면 꽤 많습니다. 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업력도 있고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재밌어요. 이 회사가 조메트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조 공장들이 부품들을 약간 언디맨드로 공급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그냥 뭐 제가 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 하나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놈의 유튜브가 또 오늘도 연결이 그때도 안 됐었잖아요. 네, 이 회사는 그냥 뭐 제가 말로만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네.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부품을 도안을 제가 짜요. 그럼 도안을 인터넷에 올려요. 그거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바로바로. 네. 그거를 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다품종으로 이제 소량을 생산해야 되는 기업이라든지 뭐 다량 생산하는 기업들조차도 이 회사가 이 플랫폼 위에 굉장히 많은 매뉴팩처 체인을 5,000개가 넘는, 화면을 보시면 5,000개가 넘는 제조사들을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오더를 해가지고 뭐 정해진 품목을 뭐 대량으로 그냥 일정한 기간에 맞춰서 대량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바로 언디맨드로 내가 필요한 부품을 바로바로 도안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거 딱 만들어주고 그걸 이커머스처럼 딜리버리 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굉장히 4차 산업과 같은 그런 컨셉에 맞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성장률이 거의 뭐 100,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모 예상 시가총액 기준의 매출의 PSR 보시면은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성장률 나오는데 PSR이 한 10배 정도 나오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매력적이네. 진짜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네. 예, 근데 초크가 또 갑자기 근데 또 그건 뭐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가가 좀 뛰긴 할 거기 때문에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회사를.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회사는 사실 이번 IPO 타이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걸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는 이제 에버커머스라고 해서요. 중소사업자들 그 홈서비스 해주는 기업들, 뭐 배관 고쳐주고 뭐 집 수리해주고 뭐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런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시설들, 그리고 피트니스라든지 건강 관리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법인들이 뭐 결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자기들 고객 관련된 솔루션들을 막
그 프로그래머로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소 사업자들을 위해서 특화된 이런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40% 매출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과 매출 비교해 보시면은 한 10분의 1 수준이죠. PSR이 10분의 1, 10배 이하. 포워드로 보면은 그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력적인 이제 공모가 레벨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 그러니까 이게를 왜 제가 굳이 또 이런 비교를 좀 드렸냐면은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디디 같은 경우도 좀 그런데 아까 센티넬 원 같은 거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82억인데 네. 이 회사 작년 매출액이 1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까지는 계속 한 PSR 한 10배짜리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한 80, 트레일링 기준으로는 80배로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올해 100% 성장하기 때문에 뭐 포워드로는 PSR 한 40배로 시작을 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약간 그 미국의 중소형 IPO 종목 중에서는 이런 공모가 기준의 이런 밸류 매력이 좀 넘치는 기업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사실 저는 한국 그 IPO만 제가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카카 뭐 해서. 근데 미국에서도 굉장한 기회들이 있네요. 뭐 밤을 새야 된다라는 좀 단점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장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그건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네. 그 지난 한 5, 6월달 IPO 종목도 성과를 보여드렸지만 네. 상장날 튀는 종목도 있고 네. 눌리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회사가 리서치를 막 미국 시장에서도 해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올라왔지라는 판단이 들면은 또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밤새기 힘드시면은 뭔가 이 회사 굉장히 좋고 밸류에이션 싸게 올라왔는데 왜 좀 눌려 있지라고 하는 종목을 좀 뒤늦게라도 좀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이 우리나라 IPO 주식하고는 좀 다르군요. 네, 뭐 좀 쏠림도 우리나라는 바로 앞부분에서 그냥 터지고 막 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격하긴 한데 네. 이런 좀 숨겨진 네, 애들이 네, 좀 있다라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